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다가 그 지긋지긋한 민낯에 치를 떨고 모든 관계를 끊어낸 여자입니다. 결혼이 제게 남긴 것은 상처뿐인 마음과 굳은 살이 박힌 두 손뿐이었지만 그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저는 젊을 때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꽃에 관심이 많아서 꽃꽂이 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공부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벤트 회사 특성상 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보고 직업까지도 자기랑 천생연분인 것 같다면서 우리는 운명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랑 만나달라고 열렬히 구애를 했죠. 남편은 자기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너무 잘해보고 싶다면서 본인이랑 제가 부부 겸 동업자로서 같이 일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남편의 이야기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부부끼리 같이 일하고 서로 돕고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게다가 남편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진취적이고 남자답고 자신감이 넘쳤었죠.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많아 보이고요.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서도 믿고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짧은 연애 끝에 바로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동업자로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또 직원들을 고용할 테니 저는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만 도와달라던 남편의 말과 달리 저는 내내 일선에서 가장 바쁘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직원도 아니고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역할을 해야 했죠. 결혼 초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회사는 작고 불안정했습니다. 직원도 마땅히 없었고요. 남편은 저더러 같이 으쌰으쌰 회사를 키워보자고 했고 저를 무급 직원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도와 그가 수주한 모든 행사의 플라워 디자인과 장식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은 적극적으로 기업의 창립 기념회, 결혼식, 고이연 등등 여러 행사의 계약을 따왔고 저는 초반에는 마땅한 직원도 없이 저 혼자서 그것들을 다 만들어야 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꽃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정해준 빠듯한 예산에 맞추기 위해 상인들과 억척스럽게 가격을 흥정해야 했고 그렇게 가져온 꽃들을 가지고 손바닥만한 작업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워낙 좁아서 작업하기도 정말 힘들었죠. 남들은 꽃 만지는 일을 한다고 하면 여성스럽고 예뻐 보인다고도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 신문지를 깔고 수백 송이의 장미가시를 맨손으로 제거하고 꽃을 컨디셔닝하고 물통을 나르고 딱딱한 플로럴 폼을 자르는 모든 과정은 고된 육체 노동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계약을 따와서 우리 사업이 갈수록 번창하는 거라며 거들먹거렸지만 그 뒤에는 밤을 새우며 일을 하는 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제 통장에는 월급 한 번 찍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제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 물음에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묻더라고요. 월급은 무슨 월급이야? 우리 부부잖아.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지. 그리고 결국 다 우리 가족 좋자고 하는 일인데 무슨 따로 월급을 달라는 거야. 당신은 이 사업의 동업자야. 동업자가 무슨 월급을 받아. 직원도 아니고. 참나. 라는 식으로 넘어가곤 했죠. 그런가 싶어서 그냥 저냥 넘어갈 때도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 남편에게 저는 아내이자 동업자가 아니라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으면서 쇠가 빠지게 일해주는 만만하고도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더라고요. 게다가 똑같이 밖에서 일을 함에도 집안일이나 자식들 육아도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술자리가 잦았고 가정에는 꽤나 무관심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며 꽤 안정적으로 변해갔고 그러면서 남편은 옷차림과 차도 바꿨습니다. 얼굴도 번들번들해졌죠. 반면 죽어라 뒤에서 일만 하는 제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늘 흙대가 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약속했던 여유롭게 꽃 만지고 직원들 부리는 사모님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사실 좀 힘들긴 했어도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바쁘게 살았고 점차 형편도 나아졌으니 좋았어요. 다만 결혼 생활에서 저를 좀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 때문이 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손끝이 야무지질 못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자주 타박하셨고 구박도 많이 하셨거든요. 바깥일도 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제 몫이었다 보니 당연히 가정주부보다는 집안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무슨 슈퍼우먼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툭 하면 꼬투리를 잡고 무안주듯이 저에게 혼을 잘 내셨죠. 애초에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구박은 제가 딸을 낳고 부쩍 심해지셨습니다. 제가 첫째 딸을 낳자 어머님은 대놓고 딸을 낳았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구박을 더 심하게 하셨거든요. 계집애는 살림 미천이라지만 대를 이을 아들만 하겠냐며 당장 아들 낳으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닥달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둘째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머님의 아들 닥달은 멈추게 되었죠. 그런데 또 문제가 어머님이 너무 대놓고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차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는 값비싼 게임기니 옷이니 척척 사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하면서 어와둥둥 하셨죠. 반면 저희 첫 딸에게는 그런 선물도 없었고 딸이 뭐 갖고 싶다고 말이라도 하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계집애가 뭔 벌써부터 욕심을 그렇게 부려. 집안 기둥뿌리 뽑을래?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 제 교육 잘 시켜라. 기집애들 허영 부리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 그럴 돈 있으면 현중이한테나 투자해. 쓰잘데기 없는 계집애들보다 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하고 가르치는 게 현명한 거다. 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심하게 둘을 차별하고 아들만 어와둥둥 했는데 그 때문에 저희 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이 되었고 큰딸은 할머니 눈치를 보느라 늘 주눅이 든 채 기가 죽어 살았습니다. 둘 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자식들인데 어머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화가 나고 안타까웠겠나요. 어머님께 좋게도 말해보고 강하게도 말해봤지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저한테까지 화를 내고 펄쩍 뛰셨죠. 당연히 남편에게도 얘기했는데 남편은 마치 남의 자식 얘기라도 하는 양 무관심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현경이한테 너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현중이도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갈수록 버릇이 나빠지잖아. 우리 엄마 옛날 사람이잖아. 아들 귀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이해하고 좀 맞춰드려. 내가 맞추고 말고 할 게 문제가 아니라 현경이가 너무 상처받으니까. 아, 계집애가 뭘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아. 아, 우리같이 밥을 굶겨서 때리기라도 했어. 뜨신 밥 삼시세끼 먹이고 학교 잘만 보내주는데 뭔 상처. 당신이야말로 현경이를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 같아. 당신이 몰라서 그래. 어머님이 얼마나 현경이한테는 차갑게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엄마 험담이라도 해? 나더러 어쩌라고. 같이 욕해줄까? 그거 원해서 얘기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은 당신이라도 어머님께 말씀을 좀 드려라 그거지. 형경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 앞에서 엄마 욕하니까 좋아?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인데 내가 뭘 어떻게 말해줄까? 앞으로 손녀 눈치라도 보시라고 해? 여보, 내 말은... 나한테 그딴 거 시키지 마. 그렇게 힘들고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그럼 이혼해. 그럼 되겠네. 뭐라고? 이혼? 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쉽게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하며 견디고 살아왔잖아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제가 지켜줘야 하는 자식들이니까요. 저라고 살면서 힘들 때 이혼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떠올려 봤겠나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할지언정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죠.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고 함부로 꺼낼 만한 말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고작 본인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 후로도 남편은 지가 불리하면 무슨 무기마냥 이혼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혼 연부를 외는데 그런 남편의 행동이 아니 꼽고 더러워서 진짜 콱 이혼해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혼이 흔한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속 부글부글 하면서도 그냥 참고 살았던 거죠. 남편은 가족이나 자식보다도 본인이 제일 중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효자병 걸려서 자기 엄마는 되게 생각하는 척했어요. 물론 진짜 효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손으로 효도하거나 희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어머님께 잘해라 어째라 그랬고 모든 것은 다 저에게 떠넘긴 거죠. 그런 남편에게 너무 질리고 학을 뗄 때도 많았지만 그냥 정신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별거냐,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냥 저냥 참고 살았던 거죠. 자식들도 있었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혼해야겠다 싶은 사건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 생겼던 겁니다. 결혼 생활이 거의 30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맘때 어머님은 병으로 몸져 누워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머님은 평생 저를 구박했지만 그래도 저는 며느리의 도리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저보고 미련하다고 해도 그래도 제 딴에는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남편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저도 그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회사는 나가지 않고 어머님의 병간호에 집중했죠. 저는 거의 매일같이 병문안을 가 어머님의 식사를 돕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보고 다 효부라고 저희 어머님에게 며느리 잘 뒀다고 칭찬하고 그랬는데 정작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지 뭐 특별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시다 보니 말만 저렇게 하지 속으로는 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고 많이 미워했던 저희 딸에게도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어머님이 집에서 뭐 가져다 달라고 한 게 있어서 어머님 댁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물건도 찾을 겸 어머님의 방도 좀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랍에서 자개로 장식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님의 비치 반지나 산후 비녀, 순금 목걸이 등등 폐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다시 잘 놔두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뵈러 갔다가 그 폐물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현경이 내년에 결혼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명색이 큰 손녀인데 현경이한테 선물 좀 해주실 거예요? 선물? 네, 어제 어머님이 가져다 달라고 하신 물건 찾으러 어머님 댁 갔거든요. 서랍에서 폐물 상자 하나 발견했는데 안에 있는 폐물들이 참 곱더라고요. 현경이 결혼 전에 어머님 폐물 중에 몇 가지 선물해 주시면 현경이한테도 얼마나 뜻깊은 선물이 되겠어요. 할머니가 주시는 건데.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딸은 평생 할머니의 미움을 받으며 커서인지 할머니를 안 좋아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딸을 이해하고요. 제가 어머님에게 선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말 선물을 받고 싶다던가 그 폐물이 탐이 났다던가 그래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저희 딸 입장에서도 그래도 할머니한테 선물이라도 받으면 평생 묻어온 할머니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조금은 희석될까 싶기도 했고 또 어머님에게도 일종의 기회를 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평생 손녀딸 참 많이 미워했는데 이런 기회라도 손녀딸과 풀고 좀 사이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손녀딸과 풀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에 갑자기 눈을 치켜뜨며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오랬지 남의 폐물 상자에 손대라고 했냐? 너 거기서 뭐라도 들고 나온 거 아니지? 손도 대지 마라. 나 그거 전부 다 현중이한테 줄 거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마. 그리고 네 딸한테는 네가 번 돈으로나 사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그 반응에 저도 너무 놀라기도 하고 진짜 끝까지 너무하시는구나 싶어서 화도 나더라고요. 평생 구박만 했던 시어머니인데 뭐 예쁘다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마지막까지 간호하냐는 소리를 귀에 박히도록 들은 저입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라고 제 할도리는 하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 찾아와서 간호하고 도와드렸어요. 제 생활 다 포기하면서요. 그동안 고생하고 희생한 저를 생각해서라도 손녀한테 폐물 몇 가지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심지어 남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친손녀딸인데요. 그 어린애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않고 상처 줬으면 이제라도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셔야죠. 제 딴에는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 상태도 많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폐물들이라도 딸한테 선물하고 관계를 조금이라도 풀고 가셔라. 그래야 어머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죽을 때 폐물 싸들고 갈 것도 아니니 결혼 앞둔 손녀한테 선물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어머님은 펄쩍펄쩍 뛰면서 그럴 생각 없다고 그리고 그 폐물들은 저희 아들한테 줄 거니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헌신한 저와 상처만 줬던 제 딸에 대한 어머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진짜 조금도 미안해하는 게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도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어머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어머님이 저러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저 예뻐하고 좋아해 주신 분도 아닌데 다 의미 없게 느껴졌죠. 물론 남편하고 계속 살 거라면 어머님도 외면할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걸 보니 저도 어머님에 대한 정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머님의 병간호를 계속했던 건 어머님의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해서였습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는 건 병원에서 익히 들었기에 마지막 가시는 길만이라도 그냥 옆을 지켜드리자라는 결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요, 결국 그 결심마저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포기했냐고요? 아니요.
남편 놈이 제 결심을 시원하게 걷어찼죠. 그맘때 남편의 행동은 부쩍 수상하고 이상했습니다. 안 하던 짓을 막 하더라고요. 갑자기 값비싼 향수를 사와서 뿌리질 않나,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는 몸에 붙는 셔츠를 사입질 않나, 피부 관리에 몸 관리까지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는 핑계로 잦은 저녁 약속이 생겼고 제게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며 꼬투리를 잡으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이 의심스러워 차를 몰고 남편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제 미행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저를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실 앞에서 나 지켜보고 있었지. 왜 그러냐? 나이 들어서 의부증 환자 됐어? 바쁘게 일하는 사람 그렇게 의심이나 하고 잘하는 짓이다.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엄마 간호해놔도 신경 써. 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남편은 저를 자기 엄마 간병이나 해주는 사람 취급하면서 모욕을 주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딸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아니야, 그런 거. 나한테는 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엄마. 괜찮아. 그리고 너도 내년에 결혼해야 되고 신경 쓸 거 많은데 엄마 아빠 일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결혼을 하겠어. 내가 엄마 도와줄게. 결국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빠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고 의심이 가는데 증거를 잡기 힘들다고요. 딸은 저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열심히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유료로 돈을 내는 스파이 어플을 알아온 겁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긴 한데 폰에 깔아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통화 내용, 문자, 폰 사용 내역이 다 제 메일로 들어오는 방식이더라고요. 저는 가격이 얼마든 간에 제 눈으로 증거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딸은 남편 몰래 그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 어플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암암리의 판매자로부터 어플 파일을 메일로 전달받아서 핸드폰에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저희 딸이 알아서 해주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깔게 되었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효과는 확실했고 결국 저는 남편의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통화하는 모든 내용은 다 녹음이 되어 저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제 예상대로 역시나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제 생각 이상으로 깊고 심각했습니다. 저랑 이혼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재혼이 어쩌고 할 정도로요. 그 여자의 정체는 대화로 유추를 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행사를 진행할 때 자주 부르는 행사 전문 MC였거든요. 남편 회사와 일을 자주 하다가 눈이 맞은 것 같더군요. 녹음된 통화 내용 속에서 남편은 상간녀에게 저를 험담했습니다. 억척스럽고 둔하고 여자 같지도 않다고. 자기는 잘 꾸미고 예쁘고 나이 들어서도 이성적인 느낌이 나는 여자가 좋다면서 상간녀를 보고 설레네, 자기 마음을 뛰게 하네 등등 별 연병을 다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 회사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자식들 키워주고 자기 어머니까지 보살펴 주었는데 그런 저에게 고마움은커녕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경멸해하는 남편의 진심을 듣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평생 뭘 했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이나 어머님이 그래도 내 고생을 알아주겠거니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제 착각이었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더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저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둘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상간녀를 어머님의 병문 안에도 데려갔더라고요. 둘의 카톡 대화는 이랬습니다. 오늘 어머님 병원 갔다 왔잖아. 어머님 말 너무 감동이었어.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내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든다고 새 며느리 하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아끼시던 팸을 주셨잖아. 너무 감동. 와, 우리 엄마가 그거 자기 주셨구나. 우리 엄마가 진짜 아끼는 건데 자기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랬나 봐. 나도 어머님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 말도 예쁘게 하네. 그런 대화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평생 가정을 지키고 본인의 병수발까지 해주는 며느리를 이렇게 쉽고 아무렇지 않게 배신하다니요. 게다가 아까워서 손녀한테는 못 주겠다던 그 폐물을 그 상간녀에게 아무렇지 않게 선물하고 새 며느리니 뭐니 그딴 소리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요. 남편놈과 어머님의 행동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나는 뭘까 싶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저는 언제든 버리고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만과 배신만 남은 이 인연을 깨끗이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은 제주도에 있을 웨딩 행사가 큰 게 있어서 한동안은 거기서 지내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상간녀와 발리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이미 그 둘의 통화 내용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다가 남편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했죠.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저에게 남긴 건 배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10년 전 남편의 사업 운용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의 개인 신용 문제가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벤트 회사 사업자 명의 및 개인 재산의 명의를 저로 바꿔두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서류상으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였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집도 제 명의였는데 지체 없이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워낙 저렴했기에 내놓자마자 연락이 많이 왔고 저는 제일 빨리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판다고 했어요. 그렇게 빨리 집을 정리하고 제 짐을 챙겨 딸의 집으로 옮겼으며 남편의 가구와 짐은 전부 물품 보관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병원 원무과에 전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의 보호자 연락처를 아들로 변경해 주라고, 나는 이혼할 거라서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밝혔죠. 상간녀와 발리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남편놈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보호자가 바뀌었다니 어쨌느니 하고 아무도 병원에 안 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죠. 네 엄마 병원이니까 앞으로 네가 가. 뭐라고?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상간녀랑 발리 가서 노니까 신나. 너는 그러고 다니면서 왜 나더러 네 엄마를 보라는 거야? 제가 다 알고 있자 남편은 몹시 놀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내가 둔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상간녀 이름은 김윤하고 행사 MC로 일하는 애 맞지? 너네 지금 어디서 묵는지도 다 알려줄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냐고.
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자 남편은 경악하는 게 수화기 너머로도 들렸죠. 아니, 그걸 어떻게 다... 툭 하면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 좋아, 이혼해줄게. 근데 이건 알아야 할 거야. 집이고 회사고 다 내 명인 거 알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평생 당신 밑에서 개고생하고 당신 엄마 병수바 들고 이제 배신까지 당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짐가방들을 끌고 어머님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왜 며칠 동안 나타나지도 않느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상간녀한테 새 며느리니 어쩌고 하고 나한테 저러는 걸 보는데 와, 그나마 남아있는 마음마저도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짐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똑똑하고 예쁜 새 며느리도 생기셨으면서. 제 말에 어머님도 당황하더라고요. 뭐라고? 어머님 아들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 그 상간녀한테 어머님 그 아끼던 폐물까지 주셨다면서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 그 여자 원하는 대로 새 며느리 맞이해서 같이 사세요. 간호도 그 여자한테 해달라고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어머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사시다간 어머님 곁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뻘개져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셨죠. 저는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를 받고 식겁해서 한국으로 다시 날아온 모양인데 이미 제가 집도 팔아버린 후였죠. 남편은 누구 맘대로 집을 파느냐며 난리를 쳤고 그때부터 이혼 소송 및 재산 반환 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가 어떻게 그 증거들을 다 모을 수 있었는지 아예 모르더라고요. 제가 지폰에 그런 걸 깔아놨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하겠죠. 저는 이혼소송 진행되는 중간에도 계속 남편의 통화 내용과 카톡 등을 지켜봤는데요. 남편이 집도 회사도 다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데다 상간소송까지 당하니 그 상간녀의 태도도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돈 때문에 저희 남편한테 접근한 모양인데 남편이 개털될 상황에 빠지니 바로 본색 드러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떡할 생각인데? 알아서 마누라 잘 정리하고 나랑 새 시작한다며. 근데 이게 뭐야? 집도 와이프가 팔아버리고 회사도 그 여자 명이었다며. 당신 완전 개털인 거잖아. 그런 걸 어떻게 다 속일 수가 있어? 누가 누굴 속여? 나도 미치겠는데. 아니, 집이며 회사며 다 와이프 명이었으면 그것부터 다시 되찾고 나한테 재혼이니 뭐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뭐 했어?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눈치챈 줄 알았냐고. 이게 다 네가 눈치 없이 아무 때나 연락해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보고 싶네 어쩌네 하면서 연락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리고 나 상간소송 당했던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입 좀 다물어.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어디서 땡땡거리고 지랄이야. 뭐? 지랄? 너 말 다 했어 이 새끼야? 그래. 대가리에 든 것도 없이 얼굴 다 뜯어고쳐가지고 그나마 성격이라도 순하고 착한 것 같아서 만났더니 이게 네 본성이냐? 너야말로 머릿속도 없고 배 튀어나온 다 늙은 아저씨 주제. 그나마 회사라도 운영하고 돈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지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새끼 아니야. 뭐라고? 하면서 서로 쌍욕을 퍼부으며 싸우더라고요. 그들의 추악한 다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운명이니 빨리 재혼하고 싶니 어쩌니 했는데 이렇게 막장으로 싸워가면서 빨리 파토가 날 줄 몰랐어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잘 싸우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없으니 남편은 시어머니 병수발도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효자인 척 하더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로 자기 엄마부터 모른 척 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저한테도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어머님은 뒤늦게서야 절절히 후회하면서 우리 며느리한테 연락 좀 해달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서 보호자가 와 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분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니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 말라 그의 아들에게 전화해라고 하고 단호히 끊었습니다. 전처럼 극진한 보살핌도 없고 아들도 관심이 없었죠. 이혼하고 반년 정도 뒤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안 와서 어머님 혼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더군요. 누굴 탓하겠나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초한 것을요. 그리고 저는 기나긴 이혼과 상간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여 위조료를 받아내고 끝을 냈습니다. 집 판돈과 회사 정리자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지분을 상당히 인정받았기에 남편도 회사를 거의 날린 거나 다름없었고 또 그들에게 제대로 골탕을 먹인 것만으로도 너무 통쾌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완전 원수지간이 된 것 같았고 업계에서 불륜 관련 소문까지 쫙 돌아서 다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깨끗이 이혼을 한 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작은 꽃집을 차렸습니다. 이제 제 손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을 하는 손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행복을 피워내는 도구로 쓰고 싶었거든요. 한때 너무 고되게 일을 해서 꽃을 보는 것조차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혼 후 저의 가게를 꾸려가며 제가 원해서 일을 하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평생을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희생을 했는데 결국 그 희생이 무의미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너무 가슴 아팠죠. 너무 화가 나고 씁쓸하기도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고 또 지금의 삶을 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저희 딸도 있고요. 제 딸은 저와 달리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말할 수 있고 아니다 싶을 때 과감하게 끊어낼 줄도 아는 그런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저희 딸은 야무지고 똑똑해서 잘 해내지 않을까 싶고 저도 많이 응원해주고 싶어요. 적지 않은 나이지만 새롭게 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밝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 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